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싱겁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빠르게 결과가 맞죠. 나오면서 예. 시장에서는 어제 이미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대부분 좀 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빠르게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일단은 빅 이벤트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펼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 네. FOMC 회의도 또 저희가 마지막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현실이 됐죠.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달러 그리고 고금리 현상 지속될 것으로 네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환율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1,400원대를 돌파해서 1,403원까지 갔잖아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도 있는데 이게 시장을 좀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당선자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 오늘 움직이고 있고 정치 테마주도 네, 윤석열 그러게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대응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싱크플루를 통해서 AI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업종 테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 후에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시장,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무너졌죠. 반면에 방산 이런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면서 우주항공과 드론, 로봇 이런 업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대선의 가장 큰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사업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우주항공이나 로봇, 드론 이런 쪽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에 관련돼서 콕 집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도 관심 많이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남북경협주 이런 종목들은 방산주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도 오늘은 좋지 않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보이시죠?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이슈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에 당선자로 이제 47대 대통령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선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트럼프일까요?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진정한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어쨌든 트럼프 후보에게 올인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 수락 후보 연설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콕 집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슈퍼 지니어스다, 슈퍼 천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국의 중요한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공을 치하하는 멘트들을 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공직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 선거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일론 머스크가 공직에 올라가게 될지,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간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스페이스X 우주 산업, 그리고 XAI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업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런 규제가 많이 해제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역시 함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도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우리 시장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규제가 개정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함께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정부가 일단은 지난 15일부터 60일간의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항공 이쪽으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할지 우주항공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화세궤도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HVM 같은 경우에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가 있었거든요. 오늘 2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의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전문 소재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화성에 무인 그 발사체를 보내니까 우주선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현재는 테스트 중인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우주선에 대한 발사체에 대한 전문 소재 이쪽으로 매출이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공 방위 쪽이에요. 지금 트럼프 그 당선자의 그런 호재 이런 부분도 있고, HVM에서는요 전투기용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방위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항공 방위가 될 텐데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호재가 겹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AP위성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한 달 연속 좀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게 이 방산 섹터의 사업 매출 비중이 좋으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습니다. 좀 작은 업체로는 컨택인데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 14% 넘는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앞서서도 얘기도 나왔지만 그 호재가 더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또 메리트도 갖고 있잖아요. 같은 호재로 또 얽히고 있으면서 오늘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테마가 뜨거운데 그 다음 바통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조선주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12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한반도, 인도태평양 글로벌 차원의 공동 리더십도 구축하고 북한에 대응하는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그런 통화 내용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뭔가 트럼프 당선자가 앞으로의 펼칠 경제정책이나 주목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뭔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콕 집어서 이렇게 미국 조선업이 지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저도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선업을 콕 집어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10% 넘게 상승 탄력 나오는 조선주, 대형 조선주들도 좋고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도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통화가 있기 전에도 조선주는 그래도 어쨌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미국이 이제 가성비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LPG나 LNG 이런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또 LPG, LNG 운반선을 잘 만드는 나라니까요.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수혜까지 겹쳐졌습니다. 자, 조선주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 빅3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이 세 기업이요. 13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계절적인 조업 일수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는데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하면서 고부가 같이 선박 발주를 또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실적 신호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 오늘 6% 굉장히 강하잖아요. 7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전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넘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실적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기억나시죠? 그때 저가 물량 엄청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치 선박이 실적을 쭉 끌어올리는 또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14%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HD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350억 원 정도거든요. 1조 클럽 앞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6%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개별 이슈가 있는데요. 노사의 임금 임단협이라고 해서 이게 좀 해결이 된 듯합니다. 오늘 15%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트럼프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개파락하면서 2차 전지들이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조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았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대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한번 큰 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일제히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4%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그전까지는 2차 전지 소재, 셀 업체들이 이 테슬라의 주가와 연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이 대선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했는데 2차 전지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투자자들의 가슴이 좀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증시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K증시 엑소더스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도 시장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2차 전지의 좀 반등을 기대하고 응원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덩치 큰 종목들 대부분의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3거래 연속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의 쌍끌이 매수회가 한 달 동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의 변화가 혹시 이번 기점으로 변할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오늘 3% 이상 떨어지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만 9,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쪽은 흑자 전환에서 일정 부분 기대가 있었으나 향후 좀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움이 2% 약세인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에서 원가 절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은 나와줬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소식 듣고 오늘 투심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들은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좀 추락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반등의 날개는 언제 달 수 있을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촉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급이 좀 나오는데 경제가 일단은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반도체 AI 같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역시 원전, 우리 시장에서 원전이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원전 생태계, 원전 세일즈도 역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나오면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투자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굵직한 이슈가 하나가 이제 소화가 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 좀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증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증시와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네, 미증시, 국내 증시 이게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라서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4시에 이 방송 나와가지고 장마감 해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정도면은 이제 어제 좀 눌렸던 부분 해소하고 갭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기 좋게 빛나게 하면서 미국 국장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아침에도 좀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중요한 이슈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면 지나는 이슈예요. 후폭풍까지 있어 봐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면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오늘 영향이 이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히 해리스 측에서는 트럼프처럼 불복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되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 초에도 이런 종목들 이제 수급이 화끈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수가 조금 눌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가 되거나 혹은 이제 2차 전지주나 이런 이제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부담을 갖는 이런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밤 이제 9시에 그 마켓 위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눌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저점 포착하시면 제가 볼 때 내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캐즘으로 인해서 기존에도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바닥 잡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고 대신 유럽과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바닥을 잡으면은 저점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순수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이라거나 아니면은 로봇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기업이고 또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제 xAI를 통한 이제 AI 진출까지 여러 쪽으로 해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약에 내세웠던 이런 규제 완화 같은 부분이 오히려 좀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는 부분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밀리는 구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의 공략에 이런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밀리는 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은 좀 걸려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 이런 부분에 너무 이제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멀리 숲을 내다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월급 타서 이제 조금씩 담아서 한 10년, 20년 담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이런 구간을 다시 한번 또 좋은 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리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역시나 트럼프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오늘은 좀 모멘텀을 받고 움직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국내 주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개장하고 나서 갑자기 조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장하고 나서 조선주가 네. 좀 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이제 뉴스는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축하 인사를 건넸다라는 부분, 짧게 건넸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조선업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다는 해리스 수혜주라기보다는 누구의 수혜주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조선업이 강국이라서 그런 거고 미국은 이 제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해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에 의해서 좀 과거의 기술에 조금 묶여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 중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력으로 첨단 기술력은 한국이 조금 더 높고 중국을 좀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그룹주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조선기자재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실적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이제 나타내면서 좀 어려운 주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럼 상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35,000원 구간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래대금 실었으니까 눌림목 나오던지 지금부터 해서 3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간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직접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LNG선이나 혹은 이제 군 쪽으로 해서 군사시설 쪽으로 해서 방위산업 쪽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종목은 좀 편하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뭐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는데 1,400원 되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이미 확정 지어놓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혜를 입는 업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조선 관련 기업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로 인해 오늘 강한 매기세가 쏠리고 있고요.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최근 시장에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와 함께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뭐 중소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어제 들리면서 네. 시간에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자폭 드론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와 함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특히 중소업체들이 오늘 좀 좋은데요. 뭐 대형주들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쪽도 당연히 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성, 세트레가의 이런 중소기업들 다 좋은 모습이고 특히나 LK사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범 LG가로서 이제 피인수 되면서 뭐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주주 친화 정책도 펼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500원 구간 돌파 시도하면서 한 차례 급등했다가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뭐 2,800원 돌파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10% 이상 잘해주었고 단 2,500원 위쪽에는 안착해주는 게 좋습니다. 2,500원 위에만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 쉰다 하더라도 뭐 2,800원 구간 쪽으로는 금방 붙어갈 것이고 2,8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3,100원 이렇게 300원씩 올리면서 기술적으로 뭐 급등락이 연출되니까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항 구간 가면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돌파하면 재매수, 종가까지 안착이 안 되면 그냥 전량 매도하고 돌파됐을 때 다시 본다라는 개념 혹은 눌렸을 때 다시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국내에서 기재부 관련 이슈도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과 협력해서 태양 미세 현미경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 독핵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얹어지면서 더블 모멘텀을 안고 오늘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좀 특이하게 올라온 섹터 중 하나가 이제 로봇 관련 섹터인데요. 네. 뭐 일론 머스크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율주행과 함께 이제 로봇택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출발하려고 움직임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로보라든지 뭐 티로보틱스, 뉴로베카, 뭐 에브리봇 뭐 등등해서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뭐 관련주로는 자율주행도 뭐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이미 어제부터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엔젤로보틱스가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윗꼬리를 달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 거래 대금을 한번 딱 실어준 이후에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양봉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그리고 양봉 하단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봉 하단 구간, 이 구간이 한 23,000원 전후 되는데 23,0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24,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당장 로봇 관련 쪽이 큰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럴 때 잘 수익 내고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로보틱스 정말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FOMC 그리고 금리 인하 결정 여부 그리고 중국 전임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 관련해서 대표적 화장품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네.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뭐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을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광군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대선주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조용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실리콘투랑 마녀공장 두 종목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실리콘투는 좀 움직였는데 마녀공장 안 움직이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뭐 코스트코라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 이제 대형 유통마트인데 쪽에도 입점을 하고 아마존에도 입점을 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투트랙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뭐 세안제 쪽으로 클렌징 쪽으로는 굉장히 뭐 유명한 업체인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이렇게 찍고 다지면서 계속 움직임이 아예 없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9,000원 수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 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2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데 지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해서 오늘 수급이 뭐 아주 최악의 수급이냐라고 보면 와, 개장 초부터 선물 만계약 매도 나오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 눌림이 조금 해소되면은 2만 원권 위쪽으로는 올라올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고 관군제 이슈 외에도 이 종목은 지금 유보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무상증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적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인 소비 이벤트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까지 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좀 꾸준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제 미국까지도 진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공약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17일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 공약주 저희가 첫 만남 인사를 드릴 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7거래일간 상승했고요. 결국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주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런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이제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는데 네. 아예 바닥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 지금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로봇주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HL 만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쪽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당장 실적은 좀 좋지 않아요. 전기차 캐즘이나 자율주행이 또 지금 우리 실생활에 뭐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단계별로 레벨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술력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혹은 HL 만도는 이런 수혜주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중소형주만 움직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급락하는 종목들 저점 잡는 과정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HL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움직임이 편안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내려왔지만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움직임. 그리고 기존부터도 36,000원 구간은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선을 하나 살짝 그어보면은, 살짝 하나 그어보면은 여기 36,000원 구간 가면은 계속 지지받고 네.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지금 오늘도 살짝 이탈하니까 36,000원 쪽으로 자꾸 올라와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6,000원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양봉 하나 멋있게 그리면서 최근에 거래대금 살짝 실어주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양봉만 하나만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날이 며칠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HL 만도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을 실어주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종목 지금 바닥권 탈출하면서 출발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뭐 가격권은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이 종목을 이제 34,000원 이제 중반 정도에 보고 34,700원 이하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뭐 35,000원 중반까지 거의 한 1,000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사실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36,000원 아래면은 괜찮은 가격이고 나는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제한드린 가격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가격을 안 준다 싶으면은 종가로 36,000원 회복하는 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렇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가볍게 요 바로 위에 저항이었던 4만 원, 2차 목표치는 5만 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33,5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HL 만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어도 지금 바닥권에서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전략 대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IPO, 즉 기업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요. 과연 IPO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PO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IPO는 이니셜 퍼블릭 어퍼링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기업이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상장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공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누구나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회사는 큰 규모의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IPO를 진행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자본 조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IPO는 이를 가장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IPO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상장된 기업의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은 IPO를 통해 자본 회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PO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 과정은 기업이 상장을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증권거래소와 사전 예비 심사를 거친 뒤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주식 발행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를 알리기 위해 IR, 즉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공모주 청약을 거쳐 주식이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IPO의 개념과 목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PO는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죠. IPO는 단순히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투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빠르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제부터 주기 시작하고 오늘도 역시 이 트럼프 당선자의 수혜주 찾기에 골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많은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골라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익을 또 맛볼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는 SK증권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업종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뭐 결국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한 4년여 만에. 자, 굉장히 좀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싱겁게 끝이 났어요. 결과가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트럼프 수혜주가 어제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근데 또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상황이었고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면서 네네. 이제 뭐 우주 방산, 건설 기계, 뭐 재건, 원전, 가상화폐 등의 이 트럼프 관련된 업종이 거의 시장을 지배했다. 그렇죠. 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조선까지 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좀 압도적인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네. 사실 이번 대선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트럼프의 공화당은 이번 미국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이 연방 상원 선거에서 이 다수당을 좀 탈환을 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원 지금 장악까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집권 2기에 각종 정책 집행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트럼프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내년에는 이 주요 섹터들의 실적이 조금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인 이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더해지면서 좀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21년에 그 메타버스가 한창 핫했을 때, 네, 그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도 중요한데 상원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과반수 이상으로 장악을 했고 하원도 지금 뭐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할 것이다.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뭐 흔히 말하면 레드 스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랑 겹쳐지면서 종목 장세 펼쳐질 텐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수혜주 뭐
간단하게 떠올려 보고 4년 전, 뭐 8년 전을 떠올려 보면 트럼프 수혜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방산, 뭐 가상화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나 전력 설비나 뭐 금융주도 뭐 수혜주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혜주를 연구원님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요? 네, 이유는 이제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쵸. 그리고 당장 이제 시기적으로 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또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트럼프 후보자가? 이게 일단 좀 살펴보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의 이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쵸. 전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이고요. 그쵸. 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지원 금액을 다 합쳐도 미국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미국의 상원이라는 곳이 사실 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 지원을 좀 끊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불어 이제 사실 뭐 전반적인 이 전쟁의 상황을 봤을 때 네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현재 매우 지쳐 있는 그쵸. 그리고 오래됐기도 했고. 네, 전쟁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지원까지 끊긴다라고 하면은 조기 종식이 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상하원을 장악한 것이 뭐 정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신이 뭐 당선되면 뭐 24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과감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수혜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주가 오히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실체가 있고 현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정시 됐을 때 국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급등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과거 이 테마 형성 과정에서 학습했듯이 앞으로는 이 주도주 그리고 핵심 종목에 대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소수의 종목만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앞으로의 생각이나 또 추진, 뭐 절반 조건도 달성이 됐습니다.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체적으로 가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작업을 함께 하고 사업을 펼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 돈으로 수익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여러 가지 뭐 건설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뭐 사업을 했다거나 우크라이나 쪽에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국내 1위 이제 아스콘 아스팔트 제조 업체인 SG가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SG. 실체가 큰 업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G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MS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SG가 좀 대표적인 업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동사는 이미 23년 12월 그리고 24년 1월 달에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포장 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350억 규모의 수주를 이미 확보를 해두었고요. 우크라이나랑 사업한 이력이 있군요.
과거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초에 받았던 수주 건들은 이 전쟁 접견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신규 도로 그리고 유지보수용으로 이제 필요한 아스콘을 공급하는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종전이 되고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 접견 지역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이제 7월 달에 글로벌 종합 상사 업체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이 도로 복구 사업 공동 추진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실제로 사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접경 지역, 전쟁이 펼쳐지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다른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스콘, 이 아스팔트라는 게 저도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사실 아스팔트라는 게 바닥에 이렇게 길을 트고 만드는 건데 이거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아스팔트가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더 퀄리티가 좋은 건지 이게 더 유지 보수가 오래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사실 차별화하기가 쉽진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 수출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아니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 지역에 인접한 유럽 국가들이 더 이점이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이신데요. 네네. 이게 사실 아스팔트라는 제품 특성상 특정 온도 이하에서 2시간 이내에 굳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품 간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G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해외 진출, 특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배경은 네. 동사의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신제품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틸 아스콘은 동사가 작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특허 신청을 먼저 해두었기 때문에 네. 이 일종의 진입 장벽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제품은 이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재활용해서 생산된 이 친환경 저비용, 고강도 등의 특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철강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 철강 슬래그 부산물 폐기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지에 가보면은 되게 산처럼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제품은 그러한 폐기물, 철강 슬래그를 효율적으로 재활용,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 도로 포장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좀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철강 부산물을 가지고 아스콘을 만드는 기술을 이 SG가 가지고 있는데 철강 또 강국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폐기물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걸로 또 만들어내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거고 비용도 적게 들 거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진출할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SG가 현지에서 뭐 생산하고 현지 공장 뭐 투자나 이런 걸 단행할 계획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2건의 현지 네네. 포장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당장 수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현지 이제 포장 업체가 생산까지 현재 하고 있고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사의 에코스틸 아스콘을 먼저 생산을 해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 다시 말해서 이제 현지의 플랜트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금 조달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억 정도의 현금을 조달을 해두었고요. 지금은 현지에서 이제 인수하기 좋은 그런 장소와 플랜트를 좀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게 뭐 플랜트 인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공장과 다르게 이 아스팔트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설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설비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입 속도는 매우 빠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뭐 자금도 준비해놨군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지금 계획들이나 준비가 착착 다 되어가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재건 뭐 종전이 되게 되면 빠르게 들어가서 사업을 어쨌든 선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플랜트를 구성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 뭐 자금이나 현지의
이런 부지는 다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뭔가 종전이 된다면 빠르게 들어가서 사업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안심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는 또 어쨌든 이 시장이 종전이 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더 다른 해외 진출의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캐시카우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될 텐데 다른 해외 쪽의 진출 상황도 준비도 되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일단 우크라이나 먼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게 회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중장기적인 매출액은 뭐 조 단위 이상일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장 이제 현지 플랜트 4-5개 정도를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인데 국내 기준으로 플랜트당 캐파가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최소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캐파 구축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은 이미 국내 매출의 뭐 2배, 3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만으로도 국내를 뛰어넘는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반적인 동사의 해외 진출 계획의 일부일 뿐 동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진출 계획을 밝혔고요. 현지에서 지금 시장 조사와 진입 전략을 좀 구축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를 뭔가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수혜를 가장 볼 만한 종목으로 탑픽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근데 또 저도 살펴보니까 SG가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의 테마나 이 반응을 빨리빨리 받으면서 주가가 튀긴 하는데 문제는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나 재무가 안 좋으면 또 이걸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게 또 뭔가 리스크가 생기면 바로 또 주가가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SG가 실적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 마이너스 130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상반기도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왜 적자였죠? 그동안? 네, 이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SG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매출 뭐 1,300억, 영업이익도 100억 원대를 그러니까요. 기록하던 이제 건실한 회사였는데 지난 2020년부터 동사의 주력 제품인 아스팔트가 이제 중소기업 적합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이었던 동사의 이 광급 입찰 참여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2019년 매출 1,300억에서 20년 750억, 아이고. 그리고 작년 800억까지 크게 좀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 영업 적자까지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2월 달부터 이 관련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좀 탄력적인 국내의 이 실적 회복이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동사는 올해 이제 1분기에 약 2천억 규모의 광급 수주를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년에 걸쳐서 매출이 인식이 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뭐 적자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완연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좀 지정이 됐었군요. 아스팔트가. 그래서 좀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 2월부터는 좀 완화됐다라고 하니까 실적의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적도 잘 받쳐주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의 테마까지 받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어제도 일단 뭐 급등하면서 어제 상한가였나요? 그죠?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SG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장 초반에는 우크라이나 재건들이 좀 눌리는가 싶었는데 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SG가 13%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거 약간 너무 단기적으로 튀어서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전고점은 7월에 4,000원 정도였단 말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좀 잡고 계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는 어쨌든 숫자보다는 내러티브 네네. 위주로 먼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급등할지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어렵죠, 네.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1년에 이제 뭐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당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주가가 5배나 그쵸, 상승을 네.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SG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사실 주가가 뭐 전고점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관련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기별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튀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접근은 쉽지 않은데 뭐 실적 개선이 되는 거, 흑자 전환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내년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추이로 이어지게 될지 실제 재건에 들어갔을 때는 큰 어쨌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 받쳐두고 있으니까 SG의 앞으로의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재 연구원이 실체가 있는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증권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 트럼프 수혜주를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구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요, AI를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 AI 성향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AI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또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인 거죠. 다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요, 부담입니다. 미국 시장 접근에 새로운 규제 장벽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중국으로의 그 AI 관련 부품 수출 중단 등 이 공급망을 차단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독자적인 AI 기술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 동시에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 저희 프로에서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다고요.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우리 기업들에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 2.0, 더욱 강력해진 미국, 더욱 괴로워질 한국, 강력해질 미국, 지수, 코인, 금, 달러, 원유, 채권, 금리 총정리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해외로 떠나는 걸 보고 뭐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뭐 예전에 바이 코리아 펀드 기억나세요? 한국을 사라? 이게 어느 정도 끝에야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도 먹히지. 그 당시에 바이 코리아 하라고 해가지고 바이 코리아 펀드로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증권사 수수료로 증권사 배만 채웠고 여의도의 증권사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10층이 20층이 되고 20층이 30층이 되고 30층이 50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애국심의 대가로, 그 전으로 가면 IMF 때 금을 팔아서 나라를 구했고, 그 다음에 바이코리아라고 외쳐가지고 한국을 사라고 해서 열심히 샀더니 돌아온 거는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상. 그런데 또 지금 와서도 지금 10년마다 반복되고 있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야 된다.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BBIG도 있었고 지금의 밸류업까지. 이렇게 모양과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사라. 바이코리아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그 본능적으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걷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다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심지어 토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아시죠? 토니 현수 에드먼. 토니 에드먼이라는 LA 다저 선수가 한국인 어머니를 갖고 있어서 한쪽만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WBC 대표로 우리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부모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택해서 왔더니 토니 현수 에드먼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이번에 LA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도 열심히 응원을 해줍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명만 한국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응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바이코리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두세 번 많아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꼬꾸라지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던 티끌만한 측은지심마저도 없어져요. 근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욕을 한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죠. 반성을 하고, 그렇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속였다. 너무 마케팅으로 이용해 먹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먼저 반성을 하고 그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빠져나간다고 뭐 매국론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더욱더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트럼프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만 강하게 나갈까요? 러시아, 중국은요. 다 어깨싸움 하겠죠. 좁아 터진 골목에서 어깨싸움 하는 것처럼 어깨싸움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낀 기업 제일 힘들어집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져요. 이러면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을 하나 또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클럽이 2개 있는데 저 외국 클럽을 가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냥 내가 다니던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돈도 비싸요. 안 가요.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 다 통하고 내가 가던 데라 편안하니까 가긴 가요. 근데 가면은 진상들만 앉아있고 술자리에서 싸움 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돈 더 내고 저기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돼버려요. 어떤 악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앞에서 벤치를 먹는다. 그러면 돈을 더 내고라도 다른 미국 클럽으로 가겠죠. 자, 일단 S&P 500 선거일 바로 다음 날 올랐던 폭으로 1928년부터 2024년
100년인가요? 100년? 100년 동안 역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대선 다음 날 S&P 500 수익률이요. 100년 중에 최고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대박 성공을 했죠. 지금 그 폴리마켓에서 뭐 돈을 많이 번 순위대로 지금 나열을 해놨던데 거기 베팅을 강하게 들어간 사람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에다가 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다.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마가 폭발을 했는데 지금 이 테마인가요? 네, 테마가 폭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장 폭이 컸던 것은 스몰캡입니다. 이거는 규모별로 나타낸 건데 맨 위가 스몰캡이에요. 가장 작은 규모의 주식들이 가장 숏스퀴즈가 강하게 일어났다. 숏스퀴즈란 거는 숏을 쳤다가 반대로 갈 것 같아서 짠해서 반대편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죠. 마치 용수철처럼요. 그래서 그게 스몰캡에서 미들캡이나 대형캡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훨씬 더 수익률이 컸다. 스몰캡이. 이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지금 메가캡이죠. 메가캡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을 갔죠. 메가캡이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술주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뭐 여기서 가장 뒤처진다는 솔직히 인텔마저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다행히 뭔지 아세요? 솔직히 다우존스에서 빠져가지고 엔비디아에 밀려서 빠졌잖아요.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그거는 솔직히 앞에서 망신이라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민망할 정도겠지만 결국에 미국 주식이잖아요. 결국에 미국이 챙겨준다고요. 만약에 인텔이 대만 주식이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난도질 당했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인텔은 미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 걸 다행으로 여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인텔이 빠지고 뭐 그런 어떤 변동은 있고 사이사이에 민망함이 있지만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캡을 구성하고 있는 IT주는 급등을 해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고점까지 갔네요. 지금 요거는 BTFD라고 이 알고리즘.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깁니다. BTFD라는 암호인데 이게 그냥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BTFD가 그거라고 합니다. 떨어지면은 싹쓸이해서 사라. 뭐 그런 암호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매도를 친 거. 공매도를 쳤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매도가 반대로 공매도 했던 게 공짜잖아요. 빈 공이잖아요. 매도를 하는데 주식이 없이 그냥 매도를 쳤다가 나중에 오르면 갚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없이 팔았었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힘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빌린 주식을 갚는 거에다가 신규 매수까지 더해져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던가 숏을 때린 거가 반대로 지금 갔을 때는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단숨에 전고점까지 가버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그리고 이거는 SPX 인덱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조금 때려 맞았죠.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때려 맞았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물개가 곤봉에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은 아예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아까 그 메가캡 기술주,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갔는데
코인은 아예 전고점을 돌파시켜 버렸습니다. 돌파를 시키고 여기 이미 확인 작업이 있었죠.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확인 잡을 걸친 다음에 날려버렸습니다. 코인이 터져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이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코인이 더 간다는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차트고요. 자,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상한 잡코인을 사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 지금 마이클 셰일러 회장도 맨날 강조하잖아요. 비트코인만 사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은 최저점을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만 오르고 이더리움은 그거에 비해 안 오른다는 거죠. 2등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트코인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샀으면 비트코인만큼의 수익률을 못 얻어요. 지금 후발주자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오로지 비트코인입니다. 자, 다음은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안전자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위험자산의 일종입니다. 이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겠죠. 주식 가격이 급등을 했죠.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면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근데 채권의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는 것은 채권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경기부양 기대감에 소득세를 아예 없애버리겠다잖아요. 소득세 없애버리고 기업의 법인세 다 깎아주고 다른 나라에서 관세 뜯어가지고 너네 먹고 살기 좋게 해주겠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주가니 비트코인이 다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안전자산의 개념을 갖고 있는 채권은 가격이 폭락을 했죠. 인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의 가격 차트가 다 급등을 했어요. 뭐 2년, 5년, 7년, 10년, 30년물까지 있는데 단기채부터 장기채까지 있죠. 보통 장기채의 수익률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너 내일 우리 데이트할 건데 에버랜드 놀러 갈래?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장기 채권은 뭡니까? 내가 10년 뒤에 저 위에 있는 빌딩에서 너 살게 해줄게. 시그니엘 타워에서 너 살게 해줄게.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위험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거죠. 장기 이자율이. 그런데 내일 당장 놀이공원 놀러 가자. 이건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높은 거죠. 현실성이 떨어지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보상의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뒤의 움직임보다는 10년 뒤의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30년물이 2년물보다는 금리가 높은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년물이 지금 장기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반대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미국 채권 10년, 2년물부터 10년물, 5년물, 30년물인데 이것도 지금 전고점까지 수익률이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죠. 수익률이 급등했으니까 이것도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다. 채권 가격이 2023년도 가을쯤까지 가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갔죠. 그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인데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돈을 왕창 푸는 것 같은 경기부양, 이 결국 감세가 경기부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는 저기죠. 이제 그래서 저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럼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시켜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신나게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남은 게 0.57 내에서밖에 변동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를 따지더라도 100bp 이내에서밖에 인하를 못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에 강한데 지금 경기 기업 실적이 너무 좋고 경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은 경기가 더 좋아질 건데 그러면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차트가.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하 쪽으로 지금 틀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 내년도에도 인하폭은 100bp 이나 안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0.93 정도. 올해는 이제 0.57 정도 이 내에서 폭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25bp 이번 주에 나오죠. 25bp 인하는 거의 확실한 수준이다.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인하에 대한 폭이 이제 좁고 내년도에도 100bp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25bp는 거의 확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달러입니다. 달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 달러가 1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이 상승폭이 2023년도 2월에 기록했던 폭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지금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전고점 한 3-4개를 다 돌파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달러는 국력입니다. 국력이 세지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금은 급락했습니다. 자, 채권도 달러도 금도 다 안전자산이죠. 그 안전자산 내에서도 시속게임이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달러랑 금은 둘이 안전자산이지만 둘 다 또 시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달러가 워낙 급등을 해버리니까 금이 반사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51이동평균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지가 확률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금도 크게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급등은 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네요. 그렇죠? 요거는 다시 나온 거고요. 예,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하고 2024년도 선거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2016년하고 2024년도 선거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2024년도 이번 연도 선거죠. 이번 연도 선거가 예전에 그 2016년도 선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금 따라가리라 예상을 해놓은 거죠. 2024년도도 2016년 선거 때처럼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이제 해리스의 옷을 찢는 건데요. 네, 아주 몸매가 좋지 않으신 남자분이었어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이제 뻥카가 아니라 진짜 포카를 들었다.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기조입니다. 지지자층들은 좀 들뜬 모습이고 미국 증시도 화답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가 승패를 갈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 미국 대선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연구원님은 이데일리 TV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내 정책에 대해서 대격변의 시기가 왔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대선 캠페인부터 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엄청 몰아세웠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아마 다들 예상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트럼프 2.0 시대에는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예.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책적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재정 지출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사실 표면적 변화는 여러 산업과 이제 수혜주와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종을 구별하겠지만 그런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를 저희가 좀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좀 더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근원 소스를 본인들의 법인세를 감축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을 밖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전제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거고 더해서 그런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럼 나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과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잡아야 물가에 대한 하락 안정을 이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금리 인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필요한 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련된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불법 이민자가 백인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최근 들어 좀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희한테 내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존에 지켜줬던 그런 수준을 조금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대신 우리가 너희에게 일자리를 제공할게 뭐 이런 식의 대안책을 제시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면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정도의 어떤 정책 방향성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아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미국 우선주의 이게 좀 강화될 것 같고 사실상 뭐 미국 경제 뭐 견조하다, 노랜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책 변화가 빠르게 좀 시행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하원 뭐 상원 이런 부분도 다 싹쓸이했으니까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산업 및 정책 그리고 또 보유한 기업들이 또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어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곳이 아무래도 테슬라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에너지주들 관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뭐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설, 이제 민간 수용소 같은 GEO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좀 받았고요. 금융 규제 관련돼서 규제를 좀 풀 수 있을 거라는 관측, 2016년 대선 이후에 2017년부터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실현화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차별화는 사실 공화당을 지지했느냐, 민주당을 지지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 어느 것과 좀 연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물가와 인건비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10년물이 4.4%나 올랐고 지금 채권 시장 난립니다. 예, 고금리 뭐 지속될 것이다 뭐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동조화되면서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 많이 보시잖아요. 우선 예. 4.4%는 흔히 좀 과도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 관련해서 최근까지 채권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스팁이었는데 아무래도 스팁이 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봤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GDP 성장률도 여전히 2%대에서 3%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농업 고용 지표 물론 10월에는 좀 미스했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가 4.1%로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에 더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재정 지출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발행된 국채를 사줄 만한 일본이나 중국이 예전만큼 국채 수요력이 떨어졌다라는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국채는 공급이 많이 되지만 수요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채권 가격이 금리가 4.4%까지 좀 올랐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과 실천은 저는 엄연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2017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2018년 11월 중간 선거하기 전까지는 레드 스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레드 웨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등극했던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어땠느냐를 좀 보자면 네. 10년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좀 오르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어요. 물론 지금이랑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을 너무나 무섭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지금 좀 레벨이 과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가 결국 반등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경기가 그만큼 뜨거워져야 되고 경기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는 공급주도 인플레이션이 아닌 수요주도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전제는 법인세가 인하된 기업들이 그 본인들의 마련된 자금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추가적인 고용을 늘려서 실제 임금 그리고 고용 시장이 좀 견고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이 연출될 것이냐는 좀 시간적 저희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환율도요. 장 초반에는 그 1,401원에서 시작이 돼서 장중에 1,404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살짝 눌려서 1,396원까지는 살짝 좀 떨어졌더라고요. 잡히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킹달러,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게 좀 예상이 되면서 그 강달러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 1,420원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단 나오는데 그건 우리 시장에서 워낙 약세 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그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차피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이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우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1,200원이다, 1,300원이다, 1,400원이다 빅피겨라고 부르는 숫자들을 한번 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락바텀이 좀 형성되는 모양새가 있고요. 네. 어제 한 밤 10시, 9시 정도에 1,400원을 이미 한번 뚫었죠. 1,400원을 한번 뚫고 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내에서 1,420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강세 가능성은 사실 달러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요 공급 원칙으로 인해 좀 움직이게 됩니다. 글로벌 달러 수요가 얼만큼 많으냐는 결국엔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얼만큼 높으냐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IT, 테크, AI 관련된 주들의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그리고 관련된 초격차 유지 같은 게 좀 유리해진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좀 더 확보된다라고 하면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 이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하면서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런 어떤 추세가 빅피겨를 뚫어내면서 1,420
32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본인이 얘기했던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레드웨이브가 상원 하원을 둘 다 먹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이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여지도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20원까지 상승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레벨 안에서 고점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다가 달러 원 환율이 오르는 거는 이제 원화 약세 현상이니까 그거는 헷갈리지 않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질문에 매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 금리, 환율이 비슷한 선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아주 잘 비교 분석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과 다른 게 그때는 금리 인상의 시기였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11월 FOMC 우리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내일인 원래는 목요일인데 내일이어서 좀 요거 좀 헷갈렸었는데 아무튼 내일 나옵니다. 새벽에. 근데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까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우선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예. 첫 번째는 당연히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세 번째는 제조업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가 더 지금 예상보다 많이 부러지게 되는 경우, 최근 같은 경우 ISM 제조업 PMI가 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모습을 보여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가 좀 무너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5bp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포션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정책,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사실 엄밀히 연준은 독립적인 정책기구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연관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준도 역시 본인 독자적인 25bp를 고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11월, 12월 FOMC 금리 인하 폭이 아니라 그러면 금리 인하 패스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수준이 지금 3.5에서 3.7%인데 그게 내년 6월까지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본인의 재정 정책 또는 본인의 공약들을 실행하면서 이런 중립금리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경기 체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되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꽤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이 마련이 돼야만 중앙은행이 발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까지는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의 발언을 좀 더 강경하게 하고 중앙은행을 좀 더 많이 압박한다라고 하면 네. 내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마지막 시점이라고 예측했었는데 그게 좀 더 당겨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은 그 국민들에게는 인기 있는 요소예요. 근데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희비가 좀 교차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얘기 잠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 시추를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 거랑 예. 좀 연장선이긴 한데 예.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물가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WTI가 얼만큼 높으냐, 낮으냐, 이게 미국 물가의 좀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숙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빗장을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진류랑 좀 다르게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셰일 오일은 수평함세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펙 플러스에게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미국이 그 에너지 가격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를 좀 풀만한 여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가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잔뜩 움츠러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4%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형태로 좀 보조금을 축소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많이 긴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지금 질문들이 다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가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결국엔 미국의 미래 아젠다는 AI 그리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뭐 무역 전쟁이라던가 뭐 관세라던가 이런 것도 다 미국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IRA라는 법안이라는 건 사실 민주당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름, 택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지,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흔히 성장 속도, 저희가 가속도라고도 부르고 베타값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경쟁적으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늘리는 거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IRA를 전면 폐지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좀 불황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인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지금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후보자에게 열성 조력자였고, 배팅을 했는데 이게 또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잊지 않고 근데 이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이렇게도 화답을 했고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까지 맡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우선 뭐 요직 관련 가능성은 뭐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메리칸 팩 같이 이제 공화당 후원금 규모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오너인데 IRA는 전기차에 대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일론 머스크는 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이 현금 보유가 꽤 많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IRA 보조금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현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입장에선 IRA는 본인들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역시도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ESS가 트럼프의 청사진과 꽤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이제 짝꿍이 잘 맞는 건데 지금 당분간 트럼프가 본인의 색깔대로 전국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이 관련된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규제 역시도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로 데이터 그리고 걔네들의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위해서는 관련된 주행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가 중요한데 그 관련된 규제를 트럼프가 풀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수혜도 같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돈 타령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방비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편으로는 오늘 그 방산주 강한 것처럼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위로 두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내가 상대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은 국방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빈살만이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아이언돔 사이트라고 이제 국방 관련된 어떤 옵션을 하나 들고 방문을 사우디를 했었거든요. 이처럼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방력을 바탕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라는 명목으로
많은 어떤 외교적 정책을 좀 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방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얘기는 하긴 하지만 국방에 대한 어떤 자금 투입을 훨씬 강력하게 요구할 만한 여지는 높다. 2017년에 실제로 국방비에 대한 어떤 투입 여력도 많이 높아진 걸 보니까 방위, 방산, 항공, 우주 이런 쪽은 아직 트럼프 2.0 시대에는 여전히 좋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좀 눌리고 있는데 이게 좀 연관이 될까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제 의료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저소득층들이에요. 저소득층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흔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렇게 좀 나누는데 네. 그 안에 메디케이드를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그 메디케이드에 대한 해당 그 저소득층들을 그러면 대신해서 맡아줄 수 있는 보험이 민간 고용 보험인데 그 민간 고용 보험을 얼만큼 잘 활성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이거를 폐지하지 못하겠죠. 다만 그게 쉽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 중에 불법 이민자를 내쫓아서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정말 따박따박 갖게 된다. 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정책 폐지도 같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가 좀 어긋난다라고 했을 땐 좀 많은 반발이 있겠죠. 네,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산업 지형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를 다시 맞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 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첫 번째 임기, 이제 아메리카 온리를 외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 우리가 미국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에선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지 앞으로의 상황을 한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선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겠죠. 과연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될 또 트럼프의 입장은 어떨지, 우리가 이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반도체에서는 칩스법 시행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는 IRA와 관련된 통과 여부, 이걸 계속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을 또 엄청나게 압박할 테니까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의 수혜를 기대해보고 고성능 반도체, AI 반도체 쪽의 개발이나 R&D를 끊임없이 빠르게 해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잘 팔렸는데 이것이 약간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를 이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카에서의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I입니다. 자, AI, 트럼프도 AI가 중요하고 AI가 미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서는 지원도 할 것이고 규제도 철폐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와 손잡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는 미국 중심이니까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 기업들에게만 엄청난 수혜를 주지 않을까. 이것은 일단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 결국엔 AI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는 상황인데 원전이나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짜겠죠.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원전의 수혜를 크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쪽에서는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또 트럼프 정부 임기 때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들이 잘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음으로 또 빛이 보이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오늘 조선 굉장히 뜨겁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을 콕 집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정말 트럼프가 우리의 조선 업계에 뭘 원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방사는 트럼프가 어쨌든 자국 중심으로 자체적인 방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좀 많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수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트럼프가 종전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하지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중동은 압박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건설사들이 중동과 계약하고 건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농식품 쪽은 환경 정책을 완화하면서 곡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출렁거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관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도 어쨌든 약간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내어줄 거, 받고 주고받는 딜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업들도 과거에 트럼프 정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과 다른 점은 환율이 그래도 1,400원대에서 네. 다시 1,390원대로 되돌림 현상을 보이면서 다행이네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거 그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1부, 2부로 저희가 오전장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